자연과학공학과의 서진경 교수님이시고요. 서진경 교수님은 조화에서 전공이시고 원래 지금은 영문제하고 이미지 쪽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사하시고요. 미래센터에서 박사학위 하시고요. 그리고 연세대 수학과에 계시다가 최근에는 계산공학과로 옮기셔서 그쪽에 WCU하고 TK 프로그램 인프로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CU 자연과학 분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1회 K-사이언 응용수학회에서 근거 학술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산업 응용 수학회를 입기하는 거기서 초청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용 수학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다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 수학적 사고와 계산과학이라는 주제로 재밌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수학적 사고와 계산과학에 관한 건데요. 앞에 이 사진들은 뉴턴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오일러,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드랑브르, 그 다음에 라그랑게, 그 다음에 라플라스, 그 다음에 코시, 그 다음에 이 가우스, 그 다음에 리만, 와이어스트라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그 18세기 그 무렵,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바로 직전, 프랑스 혁명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바로 직전, 인구가 갑자기 인구 변화가 많고 사람이 굉장히 살기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레미제라블 그 영화를 봤겠지만은 그 레미제라블의 그 배경 속에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공공한 그 시대 때 그때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꼭 다시 또 그때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갑자기 감소를 하면서 노령화 시대에 가서 또 다른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이 첫 슬라이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과학은 논리적인 이론과 관찰, 그러니까 이론과 어떤 관찰 실험을 통한 현실 검증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이 그때의 17세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인류를 미신, 무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그때는 워낙 그 노예제도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평화 시기가 오면은 비합리적인 사고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과학의 1축은 이론이라 하고 2축은 관찰 실험과 더불어 최근 현대과학은 새 3호축으로 계산과학, 그래서 수학의 다시 시대가 컴퓨터 발전해서 다시 도래할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자연의 법칙은 실험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며, 이들 법칙들은 실험 값들에 의해 수학적인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이론은, 수학적 모델은 연구 대상의 모든 속성들에 관한 인과관계를 그대로 사진 그대로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가지고 있는 타겟 속에 내재 있는 특징과 계측 가능한 물리량의 오더 오브 마그니튜드, 어느 것이 크고 작은가, 그것을 오더 오브 마그니튜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존재성, 유일성, 안정성을 갖춘
계산 가능한 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뭐 편견이 있겠지만 가장 그 유대한 수학자가 누구냐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 뉴턴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은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들겠지만 하겠지만은 뉴턴이 발견한 F는 equal to ma는 정말 놀라운 발견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저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현상을 단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수학 얘기는 좀 약간 덜 하겠습니다. 오일러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의 변혁 시기가 1700년도 한 중반쯤 됐는데요. 그때 그 스위스 출신의 오일러는 러시아 대제 표더르가 세운 러시아 황립과학 아카데미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약간 표더르가 러시아 대제 이제 표더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사람이 이 왕 신분으로서 왕 신분을 속이고 포병 부사관으로 가장해서 프로이센군 그러니까 고위 지휘관에게 대포 조작 기술을 배우고 네덜란드 가서는 목수 신분으로 가장을 해서 왕 신분을 숙이고요. 선박 기술을 배우고 영국에 가서는 수학과 기하학을 친히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가 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영국에 비해서 과학이 너무 뒤졌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오일러한테 오라겠습니다. 그때 달랑베르가 그 추천서를 써줬죠. 이제 이때 러시아 대제는 죽었는데요. 러시아 대제가 그걸 배우고 레닌그라드에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이 서유럽에 대항할 만한 것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과학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너무 많은 이제 너무 유럽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왕족들은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는 여기 가서 아마 왕족들이 자꾸 싫어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계속 험난하고 외국인 학자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그런 순환 시기에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또 이 표더르 대제는 꼭 우리나라의 이용조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아무래도 자기가 이 러시아를 최강국으로 만들어야 됐다.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한 탓에 약간 철권 통치를 했겠지요. 그래서 자식이 데모에 참가를 해가지고 자식을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손자가 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이 오일러가 거기를 취직하게 됐고 그 손자도 3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뭐 오일러도 그때는 이제 뭐 이거 하다가 한눈도 잃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왕족들이랑 끊임없이 약간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오일러 자식이 13명이었는데요. 13명 중에서 7명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나는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일러 다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라그랑제가 들어왔는데 라그랑제한테 추천서를 누가 드랑브르가 또 써줬는데 이 왕족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왕이 나는 수학자인데 두 눈을 가진 수학자를 원한다. 그래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시력을 나중에는 완전히 다 잃고 시력을 잃은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도 결과는 많았겠지만은 모든 저술은 시력을 다 잃고 나니까 나를 방해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저술을 그때부터 쓰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런 오일러 방정식인데요. 오일러 방정식은 간단하게 아까 뉴턴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질량 곱하기 포스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것을 이용해서 했고 이 오일러 포뮬라는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워낙 저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이 수학자로서 누가 있냐면은 퓨리에가 있습니다. 아까 오일러는 베르누이에 여기 보면 이제 누가 스승이었나 누가 제자였나를 잘 봐야 되는데요. 퓨리에는 라그랑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퓨리에는 21세 생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31살이 됐는데 그때 뉴턴하고 파스칼은 세계적인 발견을 했는데 나는 뭐냐? 그리고 한탄을 했습니다.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겠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 22살쯤에 그때 프랑스 혁명 그 시기였는데 피에르에 있을 때 그때 거의 차명의 답을 이겼는데 차명에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의 원정에 이제 따라가게 됐는데
젊은 시절 때 참멸당할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이 잔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충성맹세를 나폴레옹에다 충성맹세했다가 왕에다 충성맹세했다가 계속 박쥐처럼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이거 포리어 위대한 수학자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항상 모든 사람한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 그 가장 위대한 발견이 뉴턴이라고 봤는데 뉴턴 다음으로 가장 진짜 뛰어난 발견한 사람 누구냐 하면 저는 주저없이 퓨레라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퓨레가 이집트 원정에서 과학 자문으로 따라가는데 거기서 열전도 방정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열전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포리어 어널리시스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E2D 어떤 디케이 레이트의 코사인 그걸로 표현한다 하는 코사인 사인 그걸로. 그러니까 포리어 어널리시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포리어 어널리시스는 바로 거기서 이 이집트 원동에서 이렇게 자문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가 열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열방정식을 이런 그 역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열방정식을 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첫 지론이 늘 좋은 환경에서 수학 발전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좋은 발견을 제가 역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 굉장히 험난한 시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비어라는 사람인데요. 나비어는 아까 바로 전에 있는 네비어 스토이케이션을 개발한 네비어는 푸리어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일러 방정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나비어는 주로 처음에 수학을 물론 이콜로폴리테의 교수였지만은 그때 이 건축에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적 포화상도 굉장히 포화상이 근본적으로 포리에를 싫어했습니다. 포리에가 라그랑게 제자였으면은 라그랑게가 아마 포리에를 좋아하지는 거기서 인간적인 감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포리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박쥐같이 충성맹세를 이리저리 하니까 그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싫어했겠지요. 나비어는 이 현수고를 최초로 설계를 했는데 그때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공학자들한테 저 사람은 순수 수학자지 공학자도 아니다. 왜 저 사람이 했냐 그래갖고 비난을 받는데 그 비난에 수학자들까지 합세를 해서 난리를 쳤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순환을 받지만은 그런 순환 속에서도 이런 이 결과가 나왔다는 이 역사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시. 또 하나의 이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굉장히 위대한 법칙을 말하자면 여기 오늘은 막스웰 이퀘이션을 말하는 막스웰 이퀘이션 제하고 유체역학에 관한 네비어 스토이케이션, 오일러 이퀘이션. 또 하나 굉장히 디라이브하기 어려운 것이 탄성 방정식입니다. 탄성은 어떤 외부에 스트레스를 줄 때 어떤 사물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기술하는 이 방정식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물론 그 라그랑제라든지 라플라스라든지 오일러의 영향은 받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코시입니다. 그래서 토시는 탄성역학의 기초 이론을 세웠고 파동 전파에 관한 여러분이 주로 알고 있는 코시 리만 이퀘이션 그거에 똑같습니다. 파동 전파에 관한 논문으로 학술원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굉장히 독선적이고 동료와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포리어하고는 정반대로 왕에 대한 충성을 끝끝내 맹세를 안 해가지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봉급도 못 받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왕족의 개인 교사를 해가지고 연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게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교 1, 2학년 수업에 나오고 있는 리만과 와이어스트라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별로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한번 둘러봤는데요. 리만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쪽은 이전까지는 프랑스 쪽이었고 여기서부터는 독일 쪽입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독일 가우스가 있었는데요. 가우스 밑에 이 리만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스트라스 스승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우스와 이 리만과 와이어스트라스를 통해서
수학은 엄청나게 다른 각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굉장히 상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만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리만이 박사 최종 학위 논문을 발표할 때 가우스가 너무 감동에 젖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그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이 웨버한테, 물리학자 웨버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통찰력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엄밀성은 뭐 하나 제대로 증명한 거 없다. 그래갖고 와이어스트라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엄청나게 비난한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제가 디렉 델타부터 시작해서 좌우정 칸토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 리만에다가 공격을 쳐버렸는데 그 공격 대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에서 제일 알려진 디리클레 프린시플입니다.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라플라스 이퀘이션 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미니마이저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와이어스트라스는 카운터 example을 대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하느냐 그 퀘션이었는데 그것에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콤팩트네스가 등장을 하게 됐죠. 와이어스트라스의 콤팩트네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콤팩트네스는 근본적으로 컨버전스 시어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아스콜리 알제라든지 여러분의 힐버트라든지 그 이후로 포앙카레 뭐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와이어스트라스를 검증해 본 바로는 엄밀성은 갖췄으나 인투이션, 물리적인 상황을 조금만 알았다면은 리만이 말했던 디리클레 프린시플은 true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와이어스트라스는 토이 모델, 평생을 토이 모델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리만은 제가 서포트를 좀 해주는 얘기가 그때 소블레브 스페이스가 등장을 안 한 시기에 그 증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지금 학자로 봐서는 금방 증명해버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소블레브 스페이스도 증명도 않고 메저 시어리도 없었는데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좌우재한 그때는 묵사발되게 당했고, 이 사람이 묵사발되게 50년간,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40세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는데, 남을 비난해서 오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힐버트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포앙카레 힐버트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수학 잘못 가고 있다. 너 틀렸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어떤 것을 너무 제너럴하게 말할 때, 잠깐 얘기가 이제 밖으로 샜는데요. 과도한 수학 사랑하고 상식의 배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제너럴하게, 학자들도 저도 저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그만 사실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제너럴하게 시키는 그런 경향이 학자들한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라이프니츠는 수학은 모든 것이다. 수학자들만 들으면은 여기 다 수학만 모였으니까 기분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은 좀 그런 것 같지 않고, 라플라스도 이 라플라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라폴레옹의 라플라스가 이 결정적으로 유명하게 된 동기는 물론 본인이 똑똑해도 됐지만은 16살에 자기가 19살 이콜로 폴리텍에서 누가 시험을 봤어요. 16살짜리 하나가. 그래서 그 시험 감독 봐야 되는데 그 애가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 스타가 되고, 또 이 사람이 원래 천민 출신인데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이 허파에 약간 바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은 미래는 결정된다. 잘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과도한 이 상식의 배반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시대에는 다시 한번 쳐다볼 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사실이 아니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번에 그 스마트폰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얼굴 인식은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냐면은, 얼굴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인식이 가능하려면 매트릭이 주어져야 됩니다.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의 디스턴스를 줘야 되는데, 지문이라든지 홍채는 정확한
디스턴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가지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어느 게 오바마가 아닙니까? 그러고 네 개를 바라보면 어느 거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생각하기에 네 명 다 오바마지요. 이걸 생각한다면은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디스턴스는 0이 돼야 되는, 거리 개념은 0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럼 그 0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이게 100년 내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확히 스마트폰에서 눈, 얼굴, 코 다 맞춰가지고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찍었을 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거와 가능한 것은 굉장히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수학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검증 없는 설에 우리가 잘못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걸 가지고서 이것이 모든 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휴먼 라이크 로봇, 휴먼 라이크 로봇이 일본에서 만들라겠죠. 이게 가능할까? 제 결론은 100년 내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춤추는 로봇은 아주 쉽지만은 이것을 잡는 로봇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요새 구글이 만약에 앞으로 망한다면은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그 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인 자동차도 복잡도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간단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똑같이 인간 내지도는 곧 완성된다. 어떤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지도는 완성된다. 그래,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이것은 제가 왜 여기서 헌트라는 영화는 왜 여기다 넣었냐면요. 헌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꼬마애가 이 사람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해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무슨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걸로 그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격경을 하는데 많은 사람의 어썸션이 뭐였냐면은 6살 어린애는 순수하다는 생각에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게 독일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데 순수하니까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썸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랑 연결해서 이 사진을 넣은 겁니다. 자, 이제 수학으로 약간 이제 넘어가죠. 내가 시간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현대 과학의 세 축이라고 요새는 하나를 제했는데, 저는 수리 모델링 이론, 수치 실험, 시각화 및 해석을 하는 이유가 제 역시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내 이론은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 여지없이 틀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증명만 했을 따름이지 실제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무수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잘못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걸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미국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넘어 너무 많은 제한 조건을, 토이 모델이 있다든지 너무 많은 제한 조건을 주고 하면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수치 실험까지도 어떨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이 실험과 모델링 이론과 이것이 다 합쳐져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과학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산과학은 자연현상을 수학적인 논리 체계하에서 기술하고 수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산과학은 의료 영상, 거대 자연현상 예측에서부터 생명과학, 빅데이터 계산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다시 그 제자로 돌아간다면은 지문인식 거리 개념, 이제 최초로 이거 디스턴스 개념이 가능했던 지문인식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래서 지문인식을 위해서는 먼저 두 지문이 비슷하거나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리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런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숫자와,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지문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똑같은 이 핑거프린트라 하더라도 어제의 지문과 오늘의 지문은 좀 다릅니다, 보면은.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같은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의 지문 자체는 지문이 남긴 시점, 습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지문 간의 거리의 개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변하는 특징의 차이로 정을 해야 되고, 두 사람, 서로 다른 사람 간의 지문의 차이는 거리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이 형태를 보고서 그것을 하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수학적인 테크닉, 어떤 최근에 그 예일 대학의 코이프만은 웨이블렛 테크닉 쓰고 또 다른 테크닉, 어떤 이 패턴을 어떻게 이것을 수치하는 것, 그래가지고 거리 개념을 여기 주는 테크닉을 많이 써서 발견했습니다. 그 수학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이게 이런 것이 제가 하는 수학의 연구는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과 계산과학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프라블럼 오브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not of, 우리가 사이언스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니메이션인데 우리과 최정일 교수님이 이거 만든 건데, 이것은 여기에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쁘게 보는 사람이 즐겁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사이언스라는 것은 각각의 이 색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색깔이 어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할 때 이걸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애니메이션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게 해서 귀찮은 물리적 제약 조건을 무시합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내가 실수를 할까봐 다 PDF로 바꿔버렸습니다. PPT로 하다가 자꾸 실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CSE는 이것은 여기 강릉이 아니라 대전 종합청사 아마 근처일 겁니다. 그때 오염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저희과 이창훈 교수님께서 이것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멋있게만 그린 건 되고, 이것은 CSE, 그러니까 계산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실제의 상황, 그래갖고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해낼 건가. 그래서 계산과학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은 과학의 진실을 바탕에 둬야 되고, 수리 모델이 갖는 한계성도, 진실은 또 중요하지만 한계성도 스스로가 좀 정확히 밝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외국의 거장들도 한계성을 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래갖고 식사 시간에 같이 모이면은 그때서야 너 그거 좀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청중들한테 말하냐? 그러면 그건 내 제자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거장들도 스스로도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집단에서 비과학적인 애니메이션에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이리저리 섞어버리면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애니메이션에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뒤섞어서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하기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는 이 예산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과학적인 것을 이리 섞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2, 3년만 잘 넘기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섞게 되는, 그것을 또 잘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30분 정도, 지금 제 전공에 대해서 약간, 제 전공은, 원래는 좋아했었겠지만은, 최근에는, 연세대학교가 반이 그 의대입니다. 교수 중에 반 이상이 의대고, 또 노령화가 막 급속히 진행해 감에 따라서, 이 의료 쪽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하자는 어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의료 영상에서 수학이 어떻게 쓰였느냐? 아까 이제 거의 의료 영상의 수학은 뭐냐? 그러면은 포리어, 저는 뭐냐? 그러면 포리어 어널리시스다. 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 전공이 조화 해석이었는데요. 조화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원리는, 이쪽에서 엑스레이를 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엑스레이를 쏘면은 여기서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진은 바로 342에 해당되는 겁니다. 342.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테그레이트 한 거, 그것이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층 촬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층 촬영이라는 게, 단층 촬영을 영어로 그러면 토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요. 토모라는 것은 컷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컷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여기 그림자와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그림자와 이 그림자를 엑스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 엑스레이 CT의 단층 촬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A, B, C는 잘 모르는데 이거 3이라는 이 더한 것은 3을 알고 이거 X, Y, Z 더한 것을 3을 알고 기억니은 더한 것을 2를 알고 이쪽으로 더한 것을 알 수 있을 때 내가 A, B, C, D 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거 못 풀겠죠? 몇 개냐? 이것이 언노원이 9개인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3개 부족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웰포우스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웰포우스, 간단히 말하자면은 웰포우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웰포우스 되게 하려면은 9개의 변수에 6개의 방정식은 우리가 못 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CT 사진 찍어본 사람은 이게 뺑 돕니다. 레이더를. 그래가지고 이 방정식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CT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덧셈 뺄셈처럼 그냥 딱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아까는 3x3이니까 간단했는데요. 여기에 이 픽셀의 개수가, 역세가의 줄이 한 250, 해상도가 낮은 것은 256이거든요. 그리고 256만. 언노운이 6만이면은 그냥 이 매트릭스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걸 사이노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이노그램 하나하나가 이제 이 방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포리어 어널리시스라는,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돈 트랜스폼. 그 다음에 뭐 이걸로 이제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진 게 1970년대에 이 두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한 명이 수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은 수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것을 리컨스트럭트를 하는데 라돈 트랜스폼, 역라돈, 필터드 백 프로젝션을 쓰게 되는데, 그때의 가장 키 아이디어는 라돈 전에 갑자기 로렌츠가 로렌츠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것을 잘 읽어보고 라돈 것을 잘 읽어봤다면은 누가 노벨상 받을 수 있었겠죠. 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CT는 상당히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면 CT 문제가 다 풀렸냐? 그런데 왜 제가 CT 문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과 치대에 계시는 이상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어느 날 가지고 왔습니다. CT가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그래갖고 실제 CT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그분은 무엇을 하냐면 양악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악수술 하려면은 3차원의 이 모양을 정확히 알아야지 수술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을 이제 약간 턱이 삐뚤어진 사람을 수술하기도 하고, 어시미트리인 사람들. 그럴 때 수술을 할 때 여기다 뭐 구멍도 뚫고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수술할 때는 막 피가 막 기도로 막 합니다. 그래서 수술 플랜을 굉장히 빨리 잡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아나토미컬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CT 사진을 찍어보니 이렇게 수염이 났어요. 여기서 수염이. 이 사람 CT 사진에 수염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왜 수염이 났냐 하면은 메탈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빨에 금속 물질이 있는데 금속 물질이 넌리니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예전에는 이 문제가 크게 1970년대, 80년대는 크게 불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환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메탈이 없는 환자들이 이 방에서 자기 몸에 메탈 없는 사람 찾기 어렵죠? 여기 메탈 없는 사람 있나요? 자기 몸에?
요새는 자기 몸에 메탈 없는 사람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메탈이 있는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로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러니까 왜 금속에 의한 영상 왜곡 이유는 CT 역투형 알고리즘이 라돈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 그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이 어떤 엑스레이 데이터가 여러 에너지가 한 에너지만 모노크로니믹이라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 에너지 때문에 여기서 비선형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 비선형 현상을 풀어야 되는데 그 비선형 현상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빅 이슈입니다. 그런데 뭐 거의 지금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뭐 약간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정도에 지금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점점 더 지금 노령층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금속물이라는 비선형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학생 최재규랑 그 박영석 학생이 이 헬만도 이론을 여기서 헬만도 이론이 왜 쓸까? 근데 헬만도 이론의 그 웨이브 프론트 셋을 이용해 가지고 메탈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없애는 것은 할지는 모르고 왜 일어난다 수학적으로 그것까지만 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보면은 아마 독일 합스부르크가 왕조 가정인데 그 왕조들 자손들은 다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고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양악 수술 하는 사람들, 어시미트리가 있으면 시미트리로 딱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미트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어떤 한국의 환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의료계에서도 수학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비틀어진 현상을 어떻게 퀀티파이 할 것이냐, 그것을 또 이상희 교수님이 저희 그룹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시미트리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시미트리는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라인을 여기서 그렸습니다. 이제 저희 과의 박영석 군이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이용해서 이 어시미트리에 대한 현상을 벡터 해석을, 우리가 벡터 해석도 학부 1학년 벡터 해석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 매틀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저널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 벡터 해석을 이용해서 어시미트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간단한데 정확히 하려면 이게 여기 어디 쪽, 그러니까 이 어시미트리를 바로 세우려면 어디를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조금 잘못하면 빡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한 거, 그 다음에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걸 안면 비대칭 해석을 하는데 이 수학이 최근에 이거 활용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수술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학생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이 또 하나 쓰이는 것이 뭐냐면 울트라사운드에 요새 이제 많이 울트라사운드 얘기가 지난 몇 년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울트라사운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사운드 웨이브를 이렇게 쭉 보내고요. 거기에 반사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태틱은 조금 어렵고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거에서 이 데이터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음파가 가는 사운드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스피드를 파악한다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메디아에서 이런 물체가 있었을 때 이런 물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트라사운드의 개념은 어디에 활용됐냐면은 그 임산부들이 여기서 얘를 임신했을 때 그 어떤 아기의 모양을 거기서 갑자기 양수와 사람 조직 간에 어떤 굴절률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발견하는 것은 그때 발견돼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간단하게 헬무홀츠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것은 우리가
주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울트라사운드 교육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거의 이 스피커, 울트라사운드 보내는 것은 스피커로 이걸 보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자원 지질 탐사라든지 석유 탐사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운드 웨이브를 보내고 반사파를 받는 것, 이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받으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잘 보내야 되고, 하나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하는 게 박쥐인데요. 박쥐는 귀하고 입 밖에 발전 안 했습니다. 하나는 찍찍찍찍 하면서 사운드 웨이브를 보내고, 하나는 그 반사파를 받아서 어떤 것을 피거아웃 하는 것이죠. 이 분야도 이 수학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거버넌 이퀘이션은 바로 다음과 같은 수학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인, 코사인의 페이즈 이런 걸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쭉쭉 넘어가죠. 웨이블랭스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받는 것도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술도 많이 드시는 분, 앞에도 굉장히 약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심근경색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심근경색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의 좌심실에서의 심폐 기능 이런 것을 혈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옛날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서도 플루이드 미케닉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전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었을 때 그때 플루이드 플로우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메저먼트, 무엇을 측정 가능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하면은 도플러의 효과를 이용해서 한 방향의 빌라시티를 알게 됩니다. 한 방향의 빌라시티를 알았을 때 안에를 리콘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님스의 안치영 박사랑 지금 제 학생이었던 장재성 학생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컨디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안정적으로 리콘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한국 메디슨, 삼성 메디슨에서 지금 큰 연구 주제입니다. 그 외에도요, 이제 최근에는 자기 공명 영상, 그게 뭐냐면 자기 공명 영상 기법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도 근본적으로 이런 이런 포리어 어널리시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기 공명 영상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아나토미컬 이미지만 했지만은 지금은 점점 변해가지고 이 디지즈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래요. 파킨슨 디지즈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신체의 구조 영상보다는 그 물질이 그러니까 같은 물성이라 하더라도 늙은 세포랑 젊은 세포랑 그 다음에 병든 세포랑 병든 조직이랑 병들지 않는 조직이 다른데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방식이 점점 개발되는데 그 방식은 지금 점점 더 공학자들이 또 물론 잘하겠지만은 수학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막스웰 방정식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탄성 방정식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잘 요리하는 것은 수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포리어 어널리시스는 다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거 이 부분은 이거 자동으로 이거 넘어가 버리는데요. 이 페이지만 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간지는 이 저 페이지만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데 그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뭐냐면은 이 앞에 페이지에 지금 빨리 할게요. 한번 봅시다. 이 파장을 보십시오. 이 파장이. 여기서 이제 여기 파장이 보이면은 이 앞에 있는 파장의 길이가 이 간경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파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경화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라면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파동의 스피드는 굉장히 이 연한 조직에서는 느리게 가고 강한 조직에서는 이 음파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면은 음파가 빨리 진행해 나가는 것은 뭐냐? 예? 그러면은 파장이다. 그럼 파장의 길이가 바로 그 조직의 스티프네스,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의 간격이 있다. 그래서 파장이 길면은 이 사람은 간경화에 걸렸고 파장이 짧으면 간경화에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앞에 이 뒤에 사진에서 어떤 사람이 바로 몇 년 내로 돌아가실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간경화에 심하게 걸리신 분, 어떤 분은 괜찮은 분인데, 여기 보면은 파장을 딱 보면은 이쪽 제일 끝머리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개발된 게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그런데 왜 이 분야가 발전했을까? 노령 인구들이 이 돈을 가진 사람이 노령 인구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분야가 발전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이제 빨리 5분 내에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구했던 것은 이제 이 저항률 영상의 오음의 법칙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나갈 때, 제가 2002년도에 MREIT를 개발할 때 저희 그룹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신났습니다. 뭔가 된 것 같고 옆에서 본 사람, 저희들은 신나고 그랬더니 저것도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거 하냐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신나게 막 연구를 엄청 신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를 하는 와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동물 실험 많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소고기랑 이 돼지고기랑 뭐 닭고기를 사가지고 또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수학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이 났고, 그때 경희대 우웅재 교수님이 아주 우리 경희대 우웅재 교수님의 진념의 사나이예요. 그래요. 그때 여기서 뭐 개도 있고 뭐 그때는 돼지를 하나 처음으로 그때는 동물 실험을 하려는데 돼지를 사러 갔더니 돼지를 안 판대요. 그래갖고 또 돼지를 겨우 살라가 갖고 연구비로 처리하려니까 이것 갖고 돼지를 간다 그래가지고 연구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역경 속에서 동물 실험까지 성공을 이게 이제 우리 첫 돼지 실험. 우리가 첫 돼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첫 돼지 실험할 때. 그래갖고 돼지 실험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 돼지 실험을 하갖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제가 그때 터키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터키에서 강연할 때는 국가를 먼저 하고 나서 강연하겠는데, 그때 제가 이걸 모르고 강연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너 여기 해결국가인지 모르냐고. 그때 내가 곤약을, 너는 다 괜찮다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 돼지 이런 거 하는 것은 절대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하면서, 그때 전혀 동물 실험을 위해서 영역 분할을 했는데, 그때 이미지 프로세싱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미지 프로세싱도 저희가 그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우영균 학생인데, 그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여기 우영균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에서 이런 것을 비슷하게 활용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MRI랑 전혀 다른 영상을 나타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는 뭔 모르고 갈 때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좋다. 그래갖고, 세계 최초로 이걸 했다. 그랬더니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성공을 못 했어.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콘덕티브 하나는 저항률 영상을 내는다는 데 성공했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그걸 뭐가 빠지냐면, 이게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FDA 승인을 받으려면은 1mA까지 전류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저것은 5mA를 넣었어요. 5mA, 저희 생각에는 5mA 해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죽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때, 그래서 이 동물 실험도,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지만 어떤 사람이 동물 실험 성공하고 못 성공하면 곧 될 것 같지만은 사람까지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디퍼런트 스토리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문제인데 시그널 투 노이즈를 우리가 해결하느냐? 근데 그것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발전이 있어야지 이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뭐 하늘 날아다니는 뭐 조그만 뭐 경비행기인 것도 배터리 기술 발전 때문에 됐지 않았습니까? 그 기술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배터리 기술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3분 내로 제가 이것은 또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 이창호 선생 팀을 빌려가지고 이런 GUI를 만들어내니까 연구 스피드가 굉장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니 이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스피드업해지고 그 다음에 이 MRI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상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 실험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사람 달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이런 국가에 굉장히 많은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문제를 위해 테이저공은 안전한가 이런 것도 저희는 이런 실험도 하게 되는데 사람 인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대에 있는 정민석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영상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하나하나를 이리저리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했는데 그 결과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 이전생을 했는데 결과를 얻었는데 테이저건은 수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테이저건을 맞으면은 안에의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것은 이 위스콘신에 있는 웹스터 교수 결과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데 500명은 왜 죽냐? 500명. 테이저건으로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가 관가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게 마지막에 그냥 이거는 읽어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